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난 그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이 세상엔 뭔가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믿어. 그 당시 나는 고3이었어. 밤 10시에 야자를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그날따라 달이 매우 밝았었고 똑같은 패턴의 고3 생활이 지루하여 친구에게 물어봤어. 야, 우리 심심한데 저기나 가볼까? 학교 뒤쪽 산 옆에 있던 몇 개의 초라한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래된 집이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고등학교에선 그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며 심령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도 찍고 담력 테스트를 하는 등 꽤나 유행하던 곳이었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자신의 조상들의 사진과 뼈가루를 모셔놓은 곳이라 들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버려져 방치되고 있었던 것 같았어. 그 당시에는 관리를 하는 건지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전혀 몰랐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학교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많은 골목들이 나오는데, 어느 골목이든 올라가다 보면 결국 널브러진 페인트 공장이 나오고, 그 페인트 공장을 따라 옆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오래된 한옥이 나와. 그렇게 내 친구도 동의하여 잠깐 가볼 심산으로 같이 걸어가게 되었어. 내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종교 따위도 믿지 않았고 귀신은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간혹 TV에서 귀신이 씌었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멍멍이 소리라 생각했지. 그런 일은 정신병의 일환이나 환청, 환각이라 생각했거든. 결국 친구랑 그 폐가가 된 페인트 공장까지 이르렀고 이미 그곳에서부터 매우 울신연스러운 분위기였지. 야, 생각보다 무서운데? 내 친구는 겁을 먹은 듯 보였어. 난 그때 친구에게 제안을 했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진 찍어오기로 하자. 사실 나는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아 했지만 그곳 분위기 때문에 꽤 무섭긴 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지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야, 그냥 같이 갔다 오자. 혼자 올라가다가 오줌 지리겠다. 나는 그 말에 더욱 용기 있는 척 말했어. 하, 남자 새끼가 설마 귀신이 있겠냐? 그 말에 내 친구는 오기가 조금 생겼는지 그러자고 했고, 우린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했지만 내가 이겨버렸어. 내 친구는 욕을 하면서 뜸을 들였고 나는 내 친구 보고 얼른 갔다 오라며 보챘지. 그 오래된 한옥집은 페인트 공장에서도 계단을 통해 위로 30m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의 양 옆으로는 숲이 매우 우거져 있어. 나는 내 친구가 올라가면 그 숲에 숨어 돌을 던져 놀려줄 생각이었지. 이윽고 내 부추김에 친구는 올라가게 되었고, 내 친구가 한옥의 대문을 열어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 이제 나도 슬슬 놀래켜주려고 숲 쪽으로 올라갔지. 친구가 다시 나올 때 놀래켜주기 위해 숲 중앙쯤에 자리 잡고 숨어 있었어.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나올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나오질 않는 거야. 겁을 먹어 뛰쳐나오던, 사진을 찍고 목표를 완수하고 나오던 이미 나왔어야 할 시간이었지.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고,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괜히 나를 겁주려고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놀라지 않으려고 그 생각을 곱씹으며 나 또한 그 대문으로 향했어. 안에는 작은 한옥집이 3개 있는데 모두 영정들의 사진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고 들었어. 문을 열었을 때 그 한옥 3채가 보였고 모두 문이 닫혀 있었지.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 나는 친구가 100% 숨었을 거라 확신이 들었고 역으로 놀래켜줄 심산으로 문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어. 첫 번째 문을 열었지만 그곳엔 친구가 없었어. 영정 사진이 달빛에 보였고 마치 신사임당처럼 생긴 사람의 사진이었어. 두 번째 문도 살짝 열어보며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없었어. 그리고 세 번째 문에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고 나는 세 번째 문을 확 열어 제끼며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세 번째 집안에도 친구는 없었어. 영정 사진이 그러한 내 모습을 비웃게라도 하듯 아주 음흉한 미소를 띈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그 영정 사진에 눈을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 뭔가 너무 무서웠고 자꾸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더 무서워졌어. 그 정적 속에 무슨 소리 하나라도 들린다면 바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한데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 나는 그 상태로 영정 사진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사진이 웃는 거야. 진짜 웃었어.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하지만 정말 그건 환각이 아니었어.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빨까지 보였거든. 소리만 안 들릴 뿐 그 달빛 아래서 분명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어. 정말 나는 그때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하였고 발도 안 움직였으며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때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야, 병신아, 거기서 뭐해? 내 친구의 목소리인 걸 알았고 나는 그때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곧장 고개를 돌려 친구를 봤고 나는 친구 쪽으로 후들거리며 뛰어갔어. 하지만 친구는 날 본체만 채 아래까지 전속력으로 뛰는 거야. 친구도 겁을 먹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다가 이내 왜 그러냐며 나에게 물었어. 그렇게 시내까지 나왔고 그때서야 마음이 진정되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이걸 친구에게 말해야 할지, 내가 본 게 진짜인지.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어. 너 어디 갔었냐? 그러자 내 친구가 말했어. 나 사실 거기 안 들어갔어. 들어가려고 문 여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냥 옆쪽 숲으로 내려가서 너 놀래주려 했는데 내려와 보니 없더라고. 그래서 날 두고 가버렸나 했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고민하다가 전화해야지 했는데
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더라고. 그래서 혼자 욕하면서 밑에서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해서 계단 위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너가 숲에서 나오더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너 골탕 먹이러 뒤에서 살금살금 따라갔는데 근데 너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 내가? 내가 뭘? 나는 친구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 친구는 나를 문 뒤에서 놀래켜줄 심산으로 보고 있었다고 해. 내가 첫 번째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 좀비처럼 걸어 나오며 고개를 완전히 뒤로 꺾은 후 양팔을 양옆으로 새가 날개짓 하듯 천천히 위아래로 불규칙적으로 흔들며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그걸 본 친구가 내가 장난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고 반신반의할 때 내가 두 번째 방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이상한 소리까지 내질렀다고 해. 그리곤 세 번째 방에 다다라서는 사진을 바라보는데 사진을 고개가 젖혀진 상태로, 그러니까 거꾸로 보이게 보면서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고 해. 친구는 내가 그때까지도 장난을 치는지 진짜인지 몰랐고 혹시나 해서 나에게 뭐하냐며 소리쳤고 그제서야 내가 고개를 앞으로 하더니 멍하게 있다가 마구 달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겁먹고 도망치는데 내가 뛰는 걸 보니 이상해 보여서 계속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라고 해. 나는 친구 말을 믿을 수 없었지. 오히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나도 내가 겪은 일을 말해줬지만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서로 헛소리하지 말라며 그렇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뒤 알게 되었지. 그곳 대문을 제외하고는 안쪽의 집 세 곳은 문이 원래 없었다고 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문을 하나하나 열며 들어갔고 안쪽에 사진을 봤는데 안쪽에는 사진도 없을 뿐더러 거기엔 탁상이나 촛불을 올려놓는 상이 있었는데 내가 갔을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은 아예 없었거든.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 내 친구가 말하는 게 정말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눈빛이었어. 나는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을 부정하고 싶지만 내 분명한 기억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어. (2005년) 여름, 내 친구가 경험한 이야기야. 친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게. 군대 입대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기분도 꿀꿀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집에서 빈둥대고 있었어. 그런데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지. 야, 군대 가기 전에 놀러나 가자. 아, 싫어. 그냥 집에 있을래.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구들은 나를 강제로 끌고 가게 되었고 난 그렇게 친구 3명과 친구 외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지.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엄청 내렸어. 원래는 텐트를 치고 놀려고 했지만 비가 와서 그냥 친구 외할머니 집 방을 하나 빌려서 놀게 되었지. 그런데 꼭 놀러를 가서 밤이 되면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근처 흉가를 가자고 하는 애들이 있듯이 역시나 내 친구 한 명이 제안을 했어. 야, 이 근처에 흉가 하나 있는데 거기나 갔다 오자. 하지만 난 무서운 걸 제일 싫어해. 난
안 간다고 말했지만 친구들은 무섭냐며 약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괜한 자존심에 가자고 해버렸어.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때 시간은 새벽 1시가 넘었고 우린 출발하게 되었지. 비도 그쳤고 달빛도 밝아서 그런지 무서운 건 없어지긴 했었어. 그렇게 친구들과 터벅터벅 도로를 걸어가다 산으로 접어들게 되었지. 비가 온 뒤라 땅은 질퍽거렸고 다음 주에 군대 간다는 생각에 궁시렁거리며 땅만 쳐다보면서 제일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지. 그런데 산 중턱쯤 갔을 때였어. 갑자기 친구들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저것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걷다가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나도 뛰어서 쫓아갔지.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야. 새벽에 아무도 없는 산에 혼자 있으니 너무 무서웠어. 달빛도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랜턴은 친구들에게 있었기에 암흑 속에서 큰 소리로 친구들 욕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었어. 그렇게 올라가니 불빛이 새어나오는 옛날 한옥집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어. 난 저건가 싶어서 무작정 뛰기 시작했지. 뛰면서도 분명 친구들이 숨어있다가 깜짝 놀래켜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 먼저 놀래켜주기 위해 그 집 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문 앞에 친구가 들고 있던 랜턴만 떨어져 있고 친구들은 없었지. 순간적으로 이 자식들 또 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 문 앞에서 소리쳤어. 야, 이 자식들아,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나 그냥 내려간다. 그런데도 조용한 거야. 이 개새끼 씨발것들아. 난 내려갈란다. 그렇게 한 바가지 욕을 하고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갑자기 살려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어. 아무도 없는 흉가에 나 혼자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여긴 흉가이고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 보였지. 지랄하지 말고 나와라. 별로 재미없다. 나 진짜 간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안에서 더 처량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여자 목소리였어. 완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지. 집안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러 들어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가자니 분명 친구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용기를 내서 한마디 했어. 누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안에 정말 누가 있는 것 같았고 난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살려. 방이 3개 있었는데 왼쪽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난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고 잠옷을 입은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야. 난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여자를 안았어. 여자는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았고 의식이 거의 없어 보였지. 그래서 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하필 그 순간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화기를 찾기 위해 집을 뒤졌지만 전화기는 없었어. 여자는 죽어가고 있고 전화는 못하고 무작정 여자를 안고 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 땅은 미끄럽지, 여자는 무겁지. 산을 내려오면서 몇 번씩 넘어졌어. 그런데 아무리 내려가도 도로는 나오지 않았고 한참을 헤매면서 내려오다 결국 제대로 미끄러져 여자를 놓치면서 굴러버린 거야. 그리곤 잠시 기절했었던 것 같아. 잠시 후 얼굴에 뭔가 막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찾아온 고통. 내가 왜 쓰러져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자가 생각이 났어. 난 여자를 주위에서 찾았지만 여자는 안 보였고 한참을 찾다가 저기 아래쪽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 난 누군가 싶어 가보니 친구 한 명이 얼굴에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거야. 야, 임마! 정신 차려! 난 그 녀석을 흔들어 깨웠지. 그런데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볼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친구는 그때서야 깨어났지. 네가 여기 왜 있어? 여자 못 봤냐? 여자가 많이 다쳐서 빨리 병원 데려가야 해. 빨리 찾아봐. 뭐? 여자? 혹시 잠옷 입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여자? 맞아. 그 여자 병원에 누가 데려갔냐? 야, 그 여자 내가 업고 오다 넘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미친놈아, 빨리 찾아. 그러다 죽는단 말이야. 알았어. 그리곤 친구와 미친 듯이 여자를 찾았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불안해하며 찾고 있는데 저기 밑에서 다른 친구 2명의 목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불빛도 여러 개 보이고 연세가 좀 있으신 할아버지 2분이 친구들과 함께 오셨어. 그리곤 우리 둘을 보자마자 괜찮냐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 둘은 불안해하며 여자를 빨리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뺨을 한 대씩 때리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야. 순간 멍해 있는데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해주셨어. 또 나타났구만. 다른 2명의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거야. 저기 위에 집 하나 있지. 거기 20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 그런데 비가 무지하게 내리던 어느 날 도둑이 들었지.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도둑놈이 뭐 가져갈 게 있겠나. 그냥 여자를 겁탈하고는 증거가 남을까봐 여자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어. 여자는 방에서 피를 너무 흘려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절했지. 그리곤 그날 이후로 비만 오면 여기서 그 여자를 봤다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도 비 오는 날은 여기 안 와.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멍했어. 그럼 내가 본 그 여자가 귀신이란 말인가? 그리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지. 정신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고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친구들이 없고 병원에 데리고 왔었대. 그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건 다른 친구의 이야기야. 그날 친구들이 놀래켜 주려고 먼저 집에 도착해서 숨어 있었다고 해. 그런데 방 안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들렸대. 한 명이 방문을 열어보곤 그 여자를 발견한 거지. 그리곤 3명 다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막 꺼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은 여자를 지혈하고 나머지 2명은 산 밑에 있는 집으로 신고하러 뛰어내려갔대. 그리고 한 명 남은 친구는 계속 기다리다 여자가 죽을 것 같아서 별 수 없이 안고 밑으로 뛰기 시작했대. 그러다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졌고 돌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고 해. 더 무서운 건 내가 그 이후에 도착해서 다시 그 여자를 안고 왔던 거지.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왜 내려오던 친구들이 올라오는 나와 마주치지 못했을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 2사람은 같은 여자를 다른 시간에 안고 왔는데 왜 그때 눈치채지 못하고 같이 여자를 찾은 건지. 나중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곳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나오는 다도해 섬 중에 하나였어. 나는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과 방학이 되고 헤어지게 되자 친구 녀석이 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그래서 그 친구 동네로 놀러가서 며칠을 놀다 오기로 하고 친구 동네로 가게 됐지. 참고로 섬이지만 섬이 아주 커서 그 친구 동네로 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가야 했거든.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 친구와 열심히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다가 하루는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같이 바다에서 실컷 놀다 해가 저물 때쯤 선선해지자 총싸움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놀다 보니 산속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지. 그런데 산속 깊은 곳 평평한 바위 위에 웬 볏집이 있는 거야. 왜 깊은 산속에 볏집이 있지?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는 호기심에 볏집을 들춰보자 조금은 누런 천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레 뜯어보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날도 저물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들춰보니 하얀색 뼈가 잡혔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 과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의 뼈가 그 천 안에 있었지. 우리는 너무나 놀라 고함을 치며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나와 내 친구, 또 다른 친구는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무더운 여름날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한기를 느꼈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잠이 들면 웬 허름한 옷에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피가 흥건한 괴물 같은 아저씨가 내게 다가와 목을 조이는 꿈을 꾸곤 했어.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우리를 걱정하시며 간호해 주시던 친구 어머니는 우리가 산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 어머니와 다른 친구 부모님은 나와 내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조금씩 잘라 흰색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대문 입구에 몇 시간을 걸어 놓으시더니 그 주머니를 들고 산에 가서 태워버렸어. 그렇게 하자 시간이 지나서인 건지 친구 부모님이 하신 이상한 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곧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초분이라는 것이었고, 객지에서 객사를 하거나 몹쓸병 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깊은 산속 평평한 바위 위에 올려놓고 위에는 볏짚으로 덮어서 3년 정도 지나면 시체가 썩고 뼈만 남게 되는데, 그때 땅에 묻는 풍습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라고 했어. 당시 내가 살던 섬에도 이렇게 만든 초분이 약 3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 난 그때 처음으로 초분이라는 것을 알았지. 초분을 옛날에 할아버지 시절에는 섬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현대화가 진행 중이라 섬에서도 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상여에 실어 산속 땅에 묘지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친구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초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혼이 극락에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건드려서 아마 우리를 따라 내려온 것이며, 우리의 머리카락과 발톱을 깎아 매달아 놓는 것은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 주머니에 담아 매달아 놓으면 그 귀신이 그 주머니를 우리로 착각하여 그 주머니를 대신 데려가게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주머니에 넣고 몇 시간을 걸어 놓은 후에 산에 가서 태워버려 귀신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초분 옆에는 절대 가지 말라며 꾸중을 하셨어. 어른들도 초분에 가기를 꺼려하고 그 초분의 볏짚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 위해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해. 아울러 다른 섬에서는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우리처럼 바위에 올려놓지 않고 소나무에 매달아 놓는 섬도 있다고 들었어. 난 지금도 족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왠지 족발을 먹을 때 나오는 돼지 뼈다귀가 꼭 그때 본 뼈다귀들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일이야. 비록 어린애였던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체험담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치곤 해. 때는 내가 중3이었을 때 태권도장에서 합숙훈련을 갔을 때 일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이 높은 상태였고 각종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몇 번 거머쥔 적도 있었어. 태권도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해마다 합숙훈련을 하곤 하지. 합숙훈련을 갈 당시에는 내가 중학생 시범단장이었고 늘 가던 산으로 가게 되었어. 물론 여름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설렘 반, 기대 반이었지. 그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도착한 숙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 하지만 올라가는 길에 있던 이름 모를 무덤 빼고 말이야. 아무튼 숙소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사범님의 지도를 받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찾아왔어. 모두들 배가 고픈 상태라 저녁 식사 때 엄청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지. 밥을 다 먹을 때쯤 관장님께서는 11시에 있을 담력 훈련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 학교 수련회라든지 종교 수련회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담력 체험. 왠지 무섭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재미있었지. 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보이스카웃으로 보낸 터라 담력 훈련 같은 건 숱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역시 시시하겠다고 생각했었지. 그렇게 친구들과 장난도 치며 놀다 보니 금세 11시가 돼버린 거야. 관장님이 모두 집합하라는 소리에 숙소 밖에 모여서 어디 숨어 놀래켜줄 거라는 예언과 함께 깔깔대며 담력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한 명씩 아까 본 무덤에 공책을 두고 왔으니 그 공책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오면 된다고 하셨지. 난 시범 단장이었기에 제일 먼저 나가게 되었어. 후레쉬 불빛 하나와 핸드폰만 들고 출발했지. 무덤까지는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 후레쉬를 켜고 얼마나 갔을까? 혼자서 가다 보니 분위기도 그렇고 아까와는 다르게 정말 오싹했지. 어디선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나니 정말 무서웠지만 얼마 안 가서 이것도 끝이라는 생각에 난 발걸음을 재촉했어. 그런데 한참을 가도 무덤이 보이지 않는 거야. 왜 안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 밤이라 잘 안 보였겠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정말 새하얀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였어. 난 반가움보다 소스라치게 놀랐지. 그 시간에 새하얀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라니.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눈 깜짝할 새에 내 앞으로 오셨어. 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가려고 하느냐. 이 앞은 절벽이니까 어서 왔던 길 되돌아가. 다짜고짜 호통을 치신 후에 스르르 사라지셨어.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돌아갔지. 근데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보니 깜짝 놀라게 된 거야. 분명 11시에 출발했는데 다시 복귀해서 핸드폰을 보니 12시 30분이었어. 1시간 반이 지난 상태였지. 이미 담력 훈련은 끝난 상태였고 애들과 관장님 그리고 사범님은 날 찾느라 사방팔방 다 뒤지고 다녔다고 해. 그리고 곧 어머니께 걸려온 전화. 어머니께서는 자다가 꿈이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해. 꿈속에서 할아버지, 즉 친할아버지께서 새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나서는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통곡을 하셨대.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지. 어머니는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일어나서 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지. 친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를 무척 귀여워하셨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관장님과 사범님께서 너무 안 오길래 내 핸드폰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해.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관장님과 사범님의 핸드폰 통화 기록엔 내 핸드폰으로 건 발신 기록이 남아있지만 내 핸드폰에는 수신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 그때 할아버지께서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지만 아마 할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막아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공군 부사관을 나왔다. 이 이야기는 친구이자 동기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다. 총무가 특기였던 내 친구가 짬찌였을 때 전입 온 신병이 있었다. 어딘가 초점 없는 흐릿한 눈빛에 훈련소에서부터 의욕 없는 모습으로 관심병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아이였다. 그래도 악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이리 타이르고 저리 타이르면 알아들을 것 같아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했다고 한다. 친구의 성의에 감화가 되었는지 하루는 일과를 끝내고 면담 신청을 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꺼내려는지 말을 하려다 말고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였다. 그래서 치킨이랑 소주를 먹이며 말해보라고 구슬렸더니 신병은 소주를 몇 잔 들이키더니 드디어 속에서 되뇌이던 말을 꺼내게 되었다. 그 신병은 입대를 앞두고 몇 주 전 친구 둘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아이들이라 서로 신나하며 제천에 있는 어느 저수지로 목적지를 정했다고 한다. 신병은 무당일을 하고 계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을 허락받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너, 거 가지 마라.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친구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쉽사리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 어려웠다고 한다. 약속을 상세히 설명해도 아버지는 딱 잘라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여지껏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 없는 아이였지만 친구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기 어려워 아버지께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을 붙이마. 거 가서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갔지만 놀러갈 생각에 신병은 알겠다며 선뜻 승낙하고 여행을 준비했다. 그렇게 신병과 친구 2명, 이렇게 셋은 텐트와 낚시 도구, 캠핑 용품들을 챙겨
제천으로 떠났다. 젊은 남자 셋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마는 낮부터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는 그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저수지엔 비록 셋밖에 없어서 적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낚시를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낮부터 퍼마시니 저녁이 되자 술이 동나서 누군가는 술을 사러 마을까지 다녀와야 했었다. 마을은 졸졸 흐르는 냇가를 따라서 20분쯤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 신병이 남고 다른 친구 둘이 술을 사러 다녀오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낚시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꾸벅꾸벅 졸던 그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하늘엔 별들이 술을 넣고 있었고 아직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 이미 다녀오고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 있었다. 신병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주위를 다 뒤져봐도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밤 공기도 차.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지만 당시의 저수지는 휴대폰의 수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전화를 수십 번 해봐도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새벽으로 향하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어진 신병은 텐트 안에서 전화가 연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텐트 밖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야, 이거 완전 무겁다. 나와서 이것 좀 들어줘. 들려온 목소리는 다행히 친구였다. 뭐하다 이제 쳐오냐? 그는 안도하며 욕짓거리를 해주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문득 아버지께서 한 말이 떠올랐다.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신병은 바깥의 그림자들에게 말했다.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너희가 가지고 들어와. 그랬더니 밖에선 여전히 친구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여기서 꿀 빨던 놈이 뭐가 몸이 안 좋아? 빨리 안 나오냐? 분명 친구의 목소리는 맞았지만 왠지 신뢰감이 없었다고 한다. 텐트 문이 꽉 잠긴 것을 확인하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지금 안 나오면 우리 둘이 너 놔두고 간다. 빨랑 나와. 나오라고 이 새끼야. 죽고 싶어? 그림자들은 협박하는 어투로 신병을 다그쳤다. 신병도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저들은 사람이 아니란 걸 느꼈다고 한다.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림자도 가까워졌지만 친구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분명 바깥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신병은 무서움에 큰 소리로 말했다. 니들이 열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버럭하자 한마디가 들려왔다. 이 새끼 운 좋네. 이 한마디를 내뱉곤 두 그림자는 멀어졌다. 신병은 진이 빠져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나서질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이번엔 여성의 모습을 한 그림자가 텐트 곁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제가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 좀 들여 보내주시면 안 돼요?
분명 마을까지 거리가 있는 저수지에 여성 혼자서 찾아올 리는 없었다. 이쯤 되자 신병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 텐트 밖에서도 열리니 들어오시려면 열고 들어오세요. 그는 혹시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여자는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이 말만 반복했다. 신병은 귀를 막고 웅크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얼마 뒤에 잠잠해졌는데 또 안 속네.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을 때 꼼짝도 못하고 이불 속에 있었는데 이번엔 건장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계셔요? 신병은 히스테릭하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불쑥 텐트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경찰인데 혹시 일행분들이랑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천만 다행으로 날이 밝고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경찰의 말을 듣고 신병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그건 바로 저수지 근처 냇가에서 실족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은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다. 경찰에서도 냇물이 불지도 않고 떨어져 죽을 만큼 높은 뚝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신병은 친구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입대를 하였고 그 뒤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에 내 친구는 신병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였는데 얼마 뒤에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한다.